창호 구조랑 방수 구조. 그래서 창호 뭐 개폐 형식이라든지 창호 기호 이 정도. 그리고 문의 종류도 이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뭐 훨씬 많은데. 그래서 창호라고 하는 거, 창이라고 하는 거는 창하고 문이죠. 뭐 또는 뭐 창호라고도 하는데 읽어보면 막 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하면 창이라고 하는 거는 창하고 문 또는 뭐 창호 같은 말이에요. 창하고 문인 거죠. 이거 창호예요, 창호. 창문. 보통 이제 사람이 지나다니거나 또는 외부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주로 동성과 관련된, 체감 환경과 관련된 거, 사람들의 동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와 관련된 내용이 창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고, 우리가 계급부라고 보통 하죠. 계급부. 합쳐서. 자, 이런 내용이 있고. 자, 우리 창호의 개폐 형식을 보면은, 뭐, 말이 비슷하게 되면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 읽어보면 있는데, 자, 보통 우리가 여다지라는 거예요, 여다지. 여다지라고 하는 이렇게 여는 걸. 보통 우리가 회전축을 통해서 여는 걸 여다지라고 하죠. 열고 닫는 거죠. 보통 출입구가 이렇게 회전 힌지에 의해서 열리는 걸 여다지고, 그리고 미는 거죠, 미는 거. 미는 거를 이제 미석이창 또는 미다지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보통 이제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학교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 밀려가 들어가는 창이 있어요. 그게 이제 미석이창이에요. 그래서 미석이창도 미색이창, 미석이창 같은 말인데, 미석이 방식이 있고 미다지가 있어요. 미다지 방식 같은 경우는 문을 열었을 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문 자체가 안으로, 벽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포켓도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안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미다지창이고, 미석이창은 그냥 한쪽 부분만 열리는 거죠. 한쪽 부분이 열려가지고 옆으로 겹쳐지는 거. 보통 여러분들 뭐 현관까지는 아니지만, 아파트 현관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있으면. 그래서 미다지창이랑 미석이창에 차이가 있다는 거. 아예 문 자체가. 이거는 미다지창 같은 경우는 이 벽안으로 집어넣어버리면 완전 오픈이 되는 거잖아요. 오픈되는 경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안으로 집어넣어버리면 오픈되어 있는 거죠.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미석이는 아무리 열어도 반은 항상 닫혀 있는 거죠. 차이가. 여다지는 이렇게 여는 거. 여다지는 것도 뭐 양쪽으로 였는지, 한쪽만 여는 외쪽인지, 양쪽인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중에 도면 같은 거 그릴 때 요거는 창호 같은 거 기호를 약속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 약속에 도면을 어떻게 창호를 도면상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약속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호 표시를 보면 문은 도어죠. 그러니까 D로 표현하고, 창은 윈도우, 그러니까 W, 셔터는 위에 오르락 내리는 거지 S로 하고, 창살은 그릴 이렇게 보통 표현이 되는데, 뭐 셔터랑 그릴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사용 안 되고, 보통은 DW 많이 쓰죠. 이게 문을 표시하는 거고, 자, 요 문들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느냐, 목재로 되어 있냐, 철재로 되어 있냐,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냐, 또는 플라스틱, 알루미늄 다 하죠. 알루미늄 빼고는 많이 쓴단 말이에요. 실제로 목재, 철재,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같은 거 많이 쓰죠. 철재 같은 경우는 우리 방화도로, 이거 철재잖아요. 이거 철이에요. 이게 방화도예요. 자석이 붙는 거죠. 자석이 안 붙는 거는 스테인리스죠.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철재는 S, 스틸. 스테인리스는 SS로 표현하고, 플라스틱은 P, 플라스틱도 많이 쓰죠. 여러분들 화장실 있죠. 집에 가면 화장실 있을 거예요. 화장실 문 같은 경우는 목재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플라스틱으로 요즘은 많이 좀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죠. 또 알루미늄 창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요거는 알루미늄 샷이라 해가지고, 그냥 외부 창호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샷을 많이 쓰죠. 목재도 W.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호를 표시할 때, 자, 목재창 WW. 목재로 된 윈도우. W 헷갈리네, 그죠? 철재는 SW. 철재, 스틸의 천자. 스틸. 앞에 나와 있는 게 제로를 얘기하는 거고, 뒤에 게 어느 부위냐. 그래서, 문 같은 경우, 문이 좀 쉽죠? 목재로 된 도어. 요거는 스틸로 된 도어. 알루미늄으로 된 도어. 플라스틱으로 된 도어. 그걸 얘기하는 거고, 요건 SS 셔터가 좀 헷갈리죠? 자, 창살 같은 경우도 창살 헷갈리고, 보통 요거 두 개만 봅시다. 헷갈리니까. 플라스틱이 돼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윈도우.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놨다. 앞에 게 재료, 뒤에 게 위치. 종류. 해당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도면 같은 거 그릴 때, 뭐, 창호 같은 거 기호를 표시해줘요. 평면에다 기호를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주는 거예요. 창 평면에다가 요 동그라미 그려주고, 이게, 도어인지, 창인지, 윈도우인지, 도어인지, 윈도우인지, 셔터인지, 그리고 그거 재질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에 숫자는 몇 숫자?
숫자 넘버래. 창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 문 같은 것도 여기 문, 저쪽에 뒤에 문 있잖아요. 1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 같은 경우는 1년 번호예요, 1년 번호. 이렇게 우리가 창호를 표시할 때 이렇게 기호로 표시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도면 그릴 때 평면 도면 그리고 있나요, 그죠? 여러분들 평면을 그리고 있어요? 뭐 그리고 있죠, 지금? 이게 캐드로도 수업 있나? 캐드 수업도 있고, 또 이렇게 손으로 그리는 것 제도 시간도 있죠. 그랬을 때 평면, 뭐 그리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일단 카페테리아 제공을 다녀왔고 캐드, 요거 쓰나요? 아니, 안 하고 있어요. 이거 해주는 거야. 창호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마 지금 이제 여러분 마감책 표시하거나 뭐 글씨에 텍스트 같은 거만 할 때 이런 거 아마 해주게 될 거예요. 뭐 디멘션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디멘션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지? 어쨌든,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고 봐도 실제로 근데 여러분들 보통 캐드로 보통 도면 그리잖아요. 캐드 막 컨트롤 C 컨트롤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앞에 숫자 먼저 바꿔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거. 재료랑 창의 종류, 재료, 창호 종류, 창호 번호, 넘버링. 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창호의 크기는 그냥 보세요. 이거는, 여기 여러분들 교재에 이렇게 있는 거를 내가 좀 정리를 한다고 해도 너무 정리가 중요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다 쓰다 보니까 헷갈리다가 봐도 재미가 없어, 내용이. 크기는 적당하게 하면 돼. 사람이 지나가거나, 가구가 지나가거나, 뭐 이렇게 이거 안 보고 그냥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보통 집에 있는 도어는 보통 기준이 얼마예요? 기준? 우리가 도어의 크기라고 하면은 보통 문 프레임의 두께를 얘기하는, 프레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900짜리 문 많이 써요. 900짜리 문. 일반적으로 900짜리 많이 쓰고. 그리고 여러분 화장실 도어는 좀 작지 않아요? 화장실 도어는 600만 돼도 사람이 들어갔다 할 수 있어요. 600. 근데 보통 뭐 750 정도, 750 뭐 이렇게 쓸 거예요. 600 정도의 문도 사람이 혼자서는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 정도 보면 되고. 그리고 방화도 있죠, 방화도. 여러분들 현관도 있죠. 여러분 아파트 현관도. 그거는 폭이 한 1m 정도 돼요, 1m. 왜냐면 방화도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현관도 같은 현관도. 가구들 들어와야 돼. 소파 같은 거 들어와야 되잖아요. 소파 큰 게 들어와도 되기 때문에 조금 넓게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양계도로 하는 경우는 없죠. 주택 같은 거 양계도로 하면 그냥 여기 조그만 여기 도어 하나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조그만 도어가 하나 있고, 그리고 900짜리 있고. 두 개를 다 열면은 피아노 같은 거 뭐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피아노 같은 건 문으로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베란다 쪽이나 이렇게 뭐 해서 크레인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이사할 때. 하여튼 도어 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그 정도 여러분들이 느낌적으로 보면 되고. 높이는 뭐 미니멈 210, 그러니까 2100, 그러니까 2.1m. 보통 우리가 2.2m로 하고 2.2. 우리가 아파트 천장고가 보통 얼마 정도 할까요? 아파트 천장고. 느낌상. 그렇지. 2.2에서 2.3. 조금 2.4 그러면 그냥 좀 럭셔리해 보이는 아파트예요. 2.4 그러면 그냥 높아 보인단 말이야. 왜냐면 여러 세대를 넣어야 되니까 층고를 낮춰서 해요. 열어봐도 높이가 한 15cm만 공간이 없어요. 왜냐면 다다다 붙여놔야 세대수를 많이 올리잖아요. 그래서 2200 정도, 2250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문자 크기를 2200 못하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천장을 뚫고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2200, 뭐 2300, 한 2200 정도가 좀 무난하고, 2100이면 좀 답답해 보여, 문이. 그런 거 정도라고 하는 거. 이게 뭐, 써있네, 그죠? 2100, 여기. 폭은 뭐 이렇게 있고. 아까 700 얘기했죠? 보통 화장실 문이 75에서 보통 900 정도. 750, 900 정도. 그래서 뭐, 이거는 문의 크기는 이렇게 보면 되고, 한번 읽어보지 마세요. 이거 읽으면은, 여러분들 졸려.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뭐 창호에 대한 프레임인데, 이것도 그냥 한번 참고로 보세요. 이거는 아주 옛날 기준이라서, 이렇게, 목공에서 우리 목 작업을 하고, 문틀을 설치할 때 이렇게 하지만, 요즘 뭐, 이렇게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뭐 경량으로 한다든지, 또는 뭐 조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요거 하나는 알아둡시다. 요거 보면 여러분들이 시공 순서에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벽체를 먼저 시공을 하고, 문을 시공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문을 시공하고 벽체를 시공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두 개 다 괜찮은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벽체를 시공한 다음에 시공이 다 끝나고 나면 문을 설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문을 설치하고 나서 벽체를 설치하는 게 맞는지. 벽체를 먼저 설치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 시공의 정밀도를 위해서, 시공의 만약에 정밀도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문을 먼저 설치한 다음에, 문이 중요하잖아요. 그 사이즈는. 그러니까 문을 딱 설치해 놓고 먼저. 그리고 벽체를 거기 한 다음에 설치하는 게, 문의 사이즈의 어떤 시공 정밀성에서 놓고 보면 그게 맞는데, 근데 우리가 공사 순서상에서 보면 보통 벽을 먼저 공사를 하는 사람이, 작업자들이 와 있지. 문을 작업자는 나중에 안 온다면, 문을 작업자는 수장이라서 마지막에 올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벽이 중요하잖아. 벽은 이제 계속 평만 하거든요. 그래서 작업의 순서는 벽이 먼저 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 목사 아저씨 보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 아저씨 보고 이렇게 가틀만 짜는 거예요. 가틀 방식을 해요. 그냥 나중에 철거할 거예요. 철거하고 그 가틀에 맞춰가지고 벽체를 시공을 끝내고 그 다음에 그 가틀을 걷어낸 다음에 문틀을 만들어 놓고 이제 목재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쨌든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나도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가틀 방식과 이제 본틀 방식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두 개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공의 합리성을 위해서는 시공이 무르듯이 흘러가야 되니까 벽체를 먼저 설치하는 게 맞아요. 맞고. 실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틀을 설치해주고 목수분이 가틀만 딱 설치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맞춰가지고 벽체 조성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소장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지시하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라고 하는 게 있다.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용어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참고적으로. 문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물론 문의 종류는 일단 목재문이 있고 철제문이 있겠죠. 대표적인 게. 그죠? 금속재문. 목재문, 철제문이 있는데, 우리 보통 용어 자체만 보면 돼요. 플래시문이라는 거는 양판문 두 가지가 있다는 거. 플래시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격자로,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패턴이 없는 것도 있어요. 패턴이 없는 문이라고 한다면 다 플래시문이에요. 안에다가 이렇게 각재로, 이렇게 격자 형태로 이렇게 살을 조성한 다음에 합판을 붙이는 거. 그게 플래시문이라고 그래요. 플래시문.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뭐 방에 이렇게 민자로 되어 있는 문, 이렇게 민자로 되어 있는 문, 패턴이 없이 몰딩이 없는 문이라고 한다면 거의 플래시문으로 해서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양판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레임 자체가 노출되어 있는, 프레임을 먼저 설치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합판이 아니라 판재를 붙이는 거예요. 판재를. 이런 식으로 약간 무늬가 있는 그런 문들도 있죠. 이런 거는 보통 어디에 많이 써요? 뭐 주택 같은 경우도 약간 클래식한 문에 쓰기도 하지만 뭐 임원실 같은 거 사무실에 주택 말고 사무실에 뭐 임원실이라든지 조금 고급스럽게 원목이라든가 이런 거 합판 말고 원목을 내가 좀 쓰겠다라고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양판문으로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뭐 크게 의미가 있지 않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뭘로 하냐면 PVC 소재, ABC 소재라 가지고 PVC 소재로 되는 문도 많이 써요. 주택 같은 경우는.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는 물이 막 튀니까 합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구성이 떨어지고 나중에 막 그게 뭐 문짝이 이렇게 물에 습기를 먹어가지고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막 안 닫히고 막 이런 게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금속문 같은 경우도 있다. 금속재문 같은 경우는 보통 방화문 같은 거 쓸 때 많이 써요. 현관이라든지 방화문 같은 거든지 이거 밖에서 여기 밖이고 여기 내부인데 나무로 하기 좀 그렇잖아요. 나무 부시고 들어올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보안상이라기보다는 이제 도난방지상 보통 금속문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방화에도 외부에서 만약에 불이 나거나 또 내부에서 불이 나갔을 때 밖으로 나가거나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방화문으로 하기 때문에 금속문으로 한다는 거. 주출입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것도 지금 보면 방화문이에요. 여기 방화문이 있는지 알아요, 여기? 이거 방화구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화구역. 아이고, 똑똑해. 우리 방화구역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어떤 크기 면적 안에서 이게 방화벽이거든요. 이것도 방화구역이고. 그럼 유리는 뭐예요? 유리도 방화재료예요, 방화재료. 유리도 방화재료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PVC로 되어 있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문화 관련된 내용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봤고 아마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그냥 뭐 이렇게 설명이 있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자, 그리고 우리 요거 방수구조도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해야겠다.
방수 구조도 봅시다. 그래서 방수하는 거야, 방수. 실제로 방수가 뭐예요? 방수의 개념이, 방수라고 하는 거는 그치, 물을 들어가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물의 침투를 막아야 되면 어떨 때 막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을 막아야겠죠. 첫 번째. 그치. 외부에서 물이 들어오니까 이제 외부에서 방수가 아니고 비가 오면은 빗물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부에다가 방수를 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저기다 창 쪽에, 이쪽 벽 쪽에서는 방수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냐면 왠지 옥상은 방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옥상에 물이 막 고여있으면 안 되니까요. 쉽게 내려오니까. 근데 벽 쪽 같은 경우는 따로 방수를 따로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하냐면은 이 콘크리트 자재가 방수예요, 방수. 벽돌도 어느 정도는 방수 역할을 해줘요, 마감재가. 그러니까 그냥 대략 하는 거고. 대신에 옥상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온 물을 방수해야 되고. 또 방수를 할 때가 어디에서? 내부에서 방수해야 돼요. 화장실 같은 경우. 화장실에서 쓰는 물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방수, 내방수, 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를 막는데도 방수를 하지만 또 안에서 쓰는 물이 또 옆방으로 가거나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방수도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내용이 있고. 그래서 뭐 특히 차단하는 거고, 뭐 건물의 지붕이라든가 이런 데 당연히 방수해야 되고, 내부에서도 방수한다. 목욕실이라든가 욕실이라든가 그런 거. 그래서 방수하는 위치를 보면 뭐 지붕은 당연히 해줘야 되고, 발코니 같은 경우도 해주고, 지하 외벽도, 우리 지하에서도 우리가 지하 외부는 항상 물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하 수위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수맥이 흐른다고 했잖아요. 땅을 파면 물이 나오죠. 그러면은 지하실은 항상 물을 침투를 막기 위해서 지하실 외부에다가 외방수라 해가지고 방수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럼 내부에도 한단 말이에요. 지하실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외부 할 수 있고 내부 할 수 있고 두 개 옵션이. 어디에다 방수하는 게 더 유리해요? 지하실에서 내가 물을 방수를 해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침투하는 물을 막으려고 한다면 외부에다 방수하는 게 좀 효과적이에요? 아니면 내부에다 방수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지하실 같은 경우. 그치, 외부에다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아예 들어오기 전에 막아버리는 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치? 이미 들어온 상태에 내가 막으려고 하면은 만약에 조금 미세한 틈이 있거나 하면은 그쪽으로 막 밀려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지하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외방수를 많이 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방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네 가지로 보면 돼요. 여기 보면 있지만, 뒤에 봅시다.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거 공법이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요 방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 카테고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도대체 방수는 무슨 방수를 할 거냐. 가장 많이 하는 게, 자, 시멘트 방수. 요거 제일 중요한 거, 요거만 좀 보세요. 시멘트 방수. 시멘트 액체 방수라고도 하고, 시멘트에다가 방수액을 뿌리는 거예요. 방수액을. 사실은 시멘트 자체도 방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특별한 방수액을 뿌려놓으면 그 시멘트가 그 방수액을 먹어버리잖아요. 먹으면서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멘트 액체 방수. 여러분들 화장실 가면, 여러분 집에 욕실 있잖아요. 자, 욕실은 거의 다 시멘트 액체 방수를 써요. 시멘트 액체 방수. 방수층을 보호하는 거고. 또 시멘트 액체 방수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도막 방수. 막을 형성하는 거, 막을. 요 뒤에 나와 있는 걸 내가 지금 다 그냥 여기서 앞에다 설명하는 거예요. 자, 도막 방수는 뭐냐면 막을 형성해, 막을. 막이라는 건 무슨, 보통 멤브레인이라고도 하는데, 막을 어떻게 형성해요? 여러분들, 옥상 가면은, 여러분 주차장 가면은 주차장 색깔이 뭐예요? 약간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게 우레탄이에요, 우레탄. 우레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페인트 같은 건데, 우레탄 페인트 같은 건데, 그게 굳어버리면은 막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게 있고, 또, 그리고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에폭시. 여러분들 카페 같은 데 가면 바닥에 반짝반짝 빛나는 거 카페 본 적 있죠? 그게 에폭시를 뿌려놓은 거예요. 에폭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굳어버리면 막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체가 이제 방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막방수는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이렇게 유체 같은 거를 쫙 뿌려놓고 굳어버리면은 그게 방수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그게 사람들이 자꾸 밟거나 뭐 이렇게 끓거나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죠? 방수층이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그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도막방수가 라는 게 있고, 대표적으로 시멘트 방수나 도막방수가 있는데, 도막방수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스팔트 방수예요. 아스팔트 방수는 도막방수 중에서
워낙 많이 쓰니까, 워낙 많이 중요하게 쓰니까 따로 분리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아스팔트 방수도 도막이에요, 도막. 아스팔트도 도막의 일종류인데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수이다 보니까 아스팔트를 따로 떼놓은 거고, 아스팔트 방수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 우리 교재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제일 많이 명품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트 방수가 있어요. 시트 방수. 시트 방수는 이게 시트예요. 시트라고 하는 거는 두루마리라고 해요. 두루마리. 두루마리라고 시트라고 하는데, 그냥 이런 시트 형태의 장판 같은 거, 장판 같은 거 하면 돼요. 비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갖다 놓은 게 시트 방수. 그러면 시트 방수, 시트 연결해야겠죠. 본드로 연결하거나 해야겠죠. 근데 시트 방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게 중간에 뭐 찢어지거나 하면은 물이 새겠죠. 그래서 시트 방수 같은 경우는 또 보호를 해줘야 돼요. 뭔가를. 뭐 타일이든, 뭐 몰탈이든 보호를 해주고. 그러니까 크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시멘트 방수, 시멘트 액체 방수, 도막 방수, 도막 방수에 제일 중요한 아스팔트 방수, 그 다음에 시트 방수. 크게 네 가지 종류의 방수하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공법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공법이에요. 그래서 공법을 어떤 식으로 공법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그냥 용어 정도만 카테고리 분리하지 말고, 바깥에 방수하는 방법, 안에 방수하는 방법. 구체 방수가 뭐냐면, 바로 그 구조물 자체가 방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체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멘트 액체를 이렇게 방수액을 뿌려버려요. 그럼 그게 방수가 되는 거예요. 시멘트 액체 방수랑 구체 방수랑 뭐 비슷한 거죠. 이중 아예 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 다음에 방수할 때 여러분들 전면에 방수하는 방법이 있고 부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면 방수는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전면 방수 해야겠죠. 그럼 국부 방수는 어디에다 하죠? 국부 방수? 국부 방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돌 같은 거 있죠. 줄눈 있죠, 줄눈. 줄눈에 보면 이렇게 줄눈을 메꿔 놓잖아요. 그게 국부 방수라고 보면 돼요. 실링제라 해가지고 여러분 코킹 같은 거 쏜단 말이에요. 코킹이라든지 하면 실링제라고 해가지고 고무 같은 거 이게 패킹 같은 거를 안에다 이렇게 심어 놓는데 그게 방수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뭐 전면 방수 아니면 국부 방수에 해당되는 거죠. 뭐 실링제라든가. 그래서 국부 방수, 전면 방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국부 같은 경우는 그냥 집어넣는 거죠. 도포하고 주입하거나 충전하거나 하는 거고. 전면 방수 같은 경우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이러한 뭐 에폭시든 뭐 우레탄이든 뭐 에폭시, 우레탄, 아스팔트 대표적으로 방수 이런체 자 그런 것들을 부착하거나 뽐칠하거나 또는 도포하거나 다 같은 말이죠. 도포 같은 건 이제 페인트 칠할 이렇게 도포하는 거고 부착하는 거는 시트 방수 부착하는 거고 뽐칠은 이렇게 뿌리는 거죠. 우리 뽐칠 도장하듯이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법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요거 참고로 보세요. 바깥 방수랑 안 방수에 관련된 내용들 단면도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깥 방수를 해놓으면 이렇게 보호 몰타리라 보호벽을 해주는 게 좋죠. 벽돌을 뭐 쌓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안에다 방수를 하게 되면은 안에도 방수도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몰타를 살짝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지하실에다가 아스팔트를 이렇게 도포한 다음에 그냥 놔두면은 뭐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몰타를 이거 몰타 바른 거잖아요. 이거 딱 몰타를 다 붙인 거예요. 거기다 보호하는 거. 그래서 요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제 아스팔트 방수 공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렇다. 아스팔트 방수는 그 도합 방수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스팔트는 어디 있어요? 아스팔트 돌에 깔려 있잖아요, 그죠? 아스팔트 돌에 까는 거 본 적 있어요? 어떻게 깔아요, 보통? 아스팔트 에다가 아스팔트가 약간 역청 재료라 가지고 아스팔트는 약간 끈적끈적한 이런 재료예요. 그래서 그 자체는 시공성이 없어서 보통 아스팔트를 녹여서 쓰나 봐요, 녹여서. 그러면은 아스팔트를 녹여가지고 골재랑 섞죠, 그죠? 골재. 돌가루에 섞어가지고 뿌린 다음에 롤러로 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스팔트 처음 시공할 때 보면 뜨끈뜨끈해. 근처에 가면은 장난 아니에요. 엄청 뜨거워요. 그 아스팔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역청 재료라고 해가지고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시공성이 없고 대신에 열을 가해가지고 보통 열을 200도에서 한 250도 정도 가하면 녹아버려요. 녹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걸 도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스팔트 방수라고 하는데 아스팔트 방수에는 여기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뭐 천연 아스팔트도 있고 뭐 인공 아스팔트 있고 하는데 보통 천연 아스팔트는 뭐 본 적이 없고 여러분 혹시 그거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인가? 교회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보면은, 뭐 이렇게 뒤 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뒤 돌아봐가지고, 뭐 눈이 멀고, 뭐 그런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온 도시가, 거기 불에 탄 도시가, 그 아스팔트 생산지였다는 그런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스팔트, 천연 아스팔트가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천연 아스팔트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뭐였냐면은, 옛날에도 방수를 쓴 거예요. 배 만들 때, 배에다가 이제 깔아가지고 물이 못 들어오게. 그래서 거기가 그런 게 잘 만드니까 도시가 발달돼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제 천연 아스팔트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아마 그 아스팔트가 있어서 그래서 불에 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자, 천연 아스팔트는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지 못했고. 보통 우리가 석유를 정지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석유를 정지하면은, 우리가 석유를 갖다가, 정지하고 나면은, 우리가 증류하잖아요. 물을 끓이잖아요. 그러면 맨 먼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우리 역청류가 아니라 뭐더라? 아무튼 뭐 있어요. 아무튼 무슨, 그걸 끓여가지고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끓여가지고 증류해서 나오는 게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아주 낮은 온도에서도 증류가 되는 그런 아스팔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낮은 온도에서 있는 특징이 있으니까 일단 구하기는 쉬워요. 구하기는 쉬운데 열에 약하겠죠. 낮은 온도에서도 변형이 되는 거니까. 쉽게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온도에 의한 변화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얻을 수 있는 거는 낮은 온도에서도 이제 증발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건축 자재를 쓸 수 있어, 방수재로 쓸 수 있어, 없어요? 너무 이게 온도에서 변화가 크면은 자재로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글이글 하잖아요. 낮에 보면은 옥상에 보면 만져보면 뜨겁단 말이에요. 그걸 만약에 방수재로 쓰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방수재로 쓴다고 한다면 지하실. 여기 지금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바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하실에다가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아스팔트를 우리가 정지할 때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블로운 아스팔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운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열에 조금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쓸 수 있다. 장시간 증류한 거라서 온도의 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 쓸 수 있는 게 블로운 아스팔트. 아스팔트에 이제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가 있고 블로운 아스팔트가 있고. 이제 블로운 아스팔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도합 방수재로 쓰고 있는 아스팔트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이제 용어에 대한 내용이에요. 프라이머 설명하기 전에 컴파운드라고 설명하는 거. 지금 블로운 아스팔트를 어느 정도 다시 가공을 한 거. 뭐 얘기하겠다. 블로운 아스팔트 부담되게. 블로운 아스팔트가 방수재로 쓸 수 있는 좀 어느 정도 적절한 그런 아스팔트 재료라고 한다면 여기 좀 약한 것 같아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더 넣어버리는 거예요. 뭔가를 뭐 재료 같은 뭘 넣으라고 되겠어요? 지금 이번 얘기는 아스팔트 컴파운드. 거기다가 블로운 아스팔트에다가 여러 가지 뭐 식물성 섬유라든지 뭐 돌가루라든지 뭐 이런 거 돌가루는 없네요. 자, 그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뭔가 더 기능을 향상시키게 만든 게 아스팔트 컴파운드. 우리가 뉘앙스로 컴이라는 게 접두어로 COM이라는 게 뭔가 복합한다는 뜻이잖아요. 접두어가. 뭔가 집어넣었다는 얘기야. 뭔가 파우더를 집어넣나? 뭔가를 가미해가지고 그 아스팔트 재료를 성질을 향상시킨 게 아스팔트 컴파운드다라고 하는 걸 보면 되는 거고. 일본에 보면 아스팔트 프라이머라고 있어요. 프라이머 뭐예요? 여러분 혹시 미술 전공했나? 미술 좀 그릴 유화 같은 거 그릴 줄 알아요? 여러분들 유화를 그려보면은 캔버스가 헝겊으로 돼요. 헝겊. 그러면 유화를 이렇게 헝겊에다 그리면 안 그려져요.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 그렇지. 처음에 제소칠합니다. 제소칠. 이 헝겊에다가 아무리 유화를 그러면 습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처음에 제소칠을 한번 하고 그리고 유화로 그리면 그림이 잘 그려지잖아. 똑같아. 우리 유성 페인트 여러분들 이거 아스팔트 말고 그지. 어디다 쓴다고? 화장할 때도? 화장할 때도 써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 화장할 때 프라이머는 뭘 써? 그러니까 그 사람 피부를 보면 모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캔버스처럼 그 캔버스도 제소칠을 안 하면 그림이 되게 울퉁불퉁하게 그려진다든지 잘 안 돼요. 그지. 그 자체가 안 돼. 그것처럼 사람 피부에 쓰는 프라이머는 모공을 메꾸는 용도. 모공을 가지고 아주 뺀질뺀질하게. 네, 빼질빼질하게 만들어.
양치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잘 먹게. 화장이 잘 먹게. 그거죠. 아무튼 잘 먹게 그래서 여기 지금 아스팔트 말고 우리 유성 페인트 칠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성 페인트 말고 유성 페인트 칠할 때 우리 보통 바탕면이 좀 문제가 있거나 경우에는 프라이머를 칠하면 잘 칠해요. 심지어는 여기 금속에다가도 유성 페인트를 칠할 수가 있어요. 프라이머를 칠하면 똑같아. 잘 먹는 그냥 그런 개념인데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팔트 프라이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러니까 아스팔트라고 하는 게 역청 재료잖아요. 끈적끈적한 재료란 말이에요. 그거를 용제에다 섞어. 내가 화장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용제라고 하면은 보통 뭐 신나라든지 물이라든지 기름 같은 걸 얘기하는 거. 거기다 섞어버리면 녹잖아요, 녹아. 녹으면은 그거를 발라버려요. 그러면은 용제는 날아가잖아요. 물이랑 신나 이런 건 날아가고 남는 건 뭐가 남아? 끈적끈적하게 남단 말이에요. 그게 그 위에다가 뭘 붙여버리면 잘 붙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스팔트 프라이머고요. 프라이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용제라든가 이런 걸 같이 섞어서 쓴다 그런 내용이에요. 휘발성 용제라고 써있네, 그죠? 조금만 기억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칠해놓고, 그리고 브로운 아스팔트를 칠하면 훨씬 더 아스팔트가 잘 먹겠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고. 그래서 1번, 2번 설명했고, 그럼 아스팔트 펠트랑 루핑이 있네요, 그죠? 펠트는 뭐지? 펠트층이죠. 뭐 소미질 같은 뭐 이런 건데, 여러분들 그 종이 있죠, 종이. 아스팔트는 그러니까 물을 가열해가지고 쓴다고 하지. 가열하면 유체가 돼가지고 이제 가공화가 쉽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끓여가지고 그거를 바르니까 너무 힘들어. 작업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작업의 난이도가 많아요. 냄새도 나고.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러면 아스팔트를 굳이 현장에서 이렇게 뭐 칠하는 거는 너무 3D 직업이다. 요즘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종이에다가 먼저 아스팔트를 이렇게 한번 칠해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종이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게 아스팔트 펠트예요. 펠트고. 그래서 간단하네. 근데 이제 종이로 하면은 좀 진짜 없어 보이는 거. 여기 보면은 이제 마사라든지 또 목매라든지 소미질에다가 하면은 좀 더 훨씬 더 잘 안 찢어지고 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스팔트 펠트. 쉽게 하면 두루마리 같은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트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가공을 한 번 더 한 게 아스팔트 루핑이에요, 루핑. 여기다가, 그래. 제가 말을 하나 잘못했는데. 아스팔트 펠트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이렇게 바른 거고, 아스팔트 루핑은 블론 아스팔트. 블론 아스팔트가 더 비싼 거잖아요, 그죠? 비싼 걸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거를 발라가지고 만든 건 루핑, 이름 자체가 루핑이잖아요. 루핑이 뭐예요, 루핑? 지붕재. 저거는 그냥 지붕재로 갖다가 요거 좀 비싼 거 발랐으니까 지붕에다가 얹혀놓은 거잖아요. 아스팔트 루핑이라 해가지고 아스팔트 싱글이라고도 하고 루핑은 이제 지붕재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아스팔트에 대한 내용을 여기 다 해. 그래서 시공하는 방법 잠깐 볼까요? 그러면 바탕면 당연히 만들어야겠죠. 청소하고 뭐 튀어나오고 못 빼고 긁고 수평 유지하고 하는 게 이제 바탕면 만들기가 되는 거고, 바탕면 만든 다음에 아까 뭐 한다고 그랬죠, 처음에? 잘 먹게 하기 위해서 프라이머 칠하는 거죠. 제소 칠하고 프라이머 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스팔트 바르는 거죠. 아스팔트 바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바르면 안 바르진다고 했잖아요. 끓여가지고 200도로 온도 250도 이상 가열해가지고 가열하면은 이제 유체가 되죠. 유체가 된 거를 쉽게 그냥 바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펠트라든가 루핑 같은 거를 한 번 더 바르고, 그리고 저기서 끝나는 게 한 번 더 반복을 해요. 여러 번 반복해. 또 칠하고 바르고 해가지고 보통 9개까지.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가, 여러분 화장실 가면 아스팔트 방수로 돼 있나요? 집에 가면? 안 됐단 말이야. 저거 언제 9개 언제 바르고 있어.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정용에서는 하지 않고 보통 시멘트 방수를 많이 하고, 아스팔트 방수 같은 경우는 뭐 건물에 뭐 보일러실이라든지 뭐 지하라고 한다면, 아니면 옥상층의 방수에서도 좀 많이 쓰죠. 옥상층에서 아스팔트 방수를 쓰는 경우도 있고, 보통 우레탄 방수나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아스팔트 방수도 많이 써요. 빌라 형태에 있는 집들 보면 거기 옥상은 그냥 방수 페인트 처리를 해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방수 페인트? 네. 방수 페인트. 그거는 이제 아마 이제 보수용으로 나오거나 뭐 간단하게 바르는 건데, 바르거나 하는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방수 페인트 처리되는데,
실제로 방송사라고 하면은 보통 기본이 일단 방수층이 보통은 뭐 어떤 방수 간에 공통적으로 방수층을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방수 페인트도 아마 여러 번 발라야 될 거예요. 좀 시공이 좀 간단한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방수층을 한 3번 정도 3번 누르고 그 다음에 보호층을 눌러요.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도 마찬가지고 우레탄 방수 같은 거는 좀 괜찮은 편이긴 한데 아스팔트 방수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보호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멘트 한번 발라주고 해줘야 되는데 아까 했던 뭐라고? 방수 페인트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 그 자체가 두꺼우면 괜찮은데 페인트를 뿌렸을 때 그 두께가 한 3mm 이상 나오면은 그게 이제 보호층 역할을 하겠지만 만약에 방수 페인트 한번 뿌린 다음에는 반드시 원래 보호 몰탈이라든가 보호층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게 시공할 때는 그게 맞는데 만약에 이제 나중에 뭐 보수를 하거나 할 때는 뭐 그렇게 할 수도 부분적으로 하거나 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얼마 안 간다. 페인트를 왜냐면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잖아요. 보통 옥상 같은 그런 경우에는 페인트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항상 보호층을 해줘야 된다. 아스팔트 같은 경우도 그냥 옥상에 올라가는데 아스팔트 시가온과 발라야 되는 게 못 봤잖아요. 그지? 다 보호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걸 뜯어내면은 시멘트를 뜯어내면은 안에 아스팔트 층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우레탄 방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죠. 두껍게 하는 거예요. 우레탄 방수. 옥상에도 여러분 주차장 가면 우레탄 방수로 돼 있잖아요. 주차장에다가 파란색 돼 있는 거 있어요. 그거 옥상에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옥상 방수에 많이 하죠. 그래서 그거 두께가 엄청 두껍단 말이에요. 두껍고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뭐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펠트 루핑 뭐 이런 거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읽어보면 되는 거고 루핑이나 펠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이든 뭐 섬유질이든 이렇게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붙일 때 이렇게 되면 좀 안 좋잖아요. 10cm 이상 겹쳐라. 시공상 시공상의 체크리스트라고 보면 되고 그 내용 여기 있네. 9cm 10cm야 10cm 이런 교재에 9cm로 있는데 그 다음에 도마방수가 있어요. 도마방수는 아까 했던 우레탄 방수라든가 아까 페인트 계속 혼자 하면 나 힘들어 같이 얘기하면서 하려고 혼자 하면은 엄청 힘들어 같이 얘기하면서 싶단 말이야. 내가 벽 보고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어 이게 제일 힘들어 이게 벽이 이거 동영상 강의 같은 거 때 한단 말이야 이렇게도 하는데 진이 빠져 도마방수 같은 경우가 아까 그 페인트 도마방수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페인트의 두께로 여기 보면 되겠다. 뭐 유제형이 있고 이제 용제형이 있고 에멀션형이 있고 솔벤트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방수제에서 에멀션 알잖아, 그렇지? 에멀션 이거 바르잖아. 지방이 물에 녹아 있는 건 에멀션이고, 그지? 지방이 그러니까 바르면은 이제 촉촉해지면서 지방이 나는 게 에멀션형이 유제형이고 용제형은 이제 안에 녹아버리는 거 완전히 그냥 일체화되는 그 자체가 뭐 그렇다는 거 있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에폭시 같은 거 있잖아요. 에폭시를 만약에 방수하게 되면 위험한 것도 있지만 화재도 위험이 있지만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그게 이제 피부도 장난 아니에요. 저는 에폭시 근처에 가면 막 이게 알레르기 반응이 막 나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폭시 같은 경우는 시공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두 개를 합쳐요. 마지막에 그거 시공하기 전에 두 개를 합치면 그때 가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성분형이다. 이성분형. 대표적인 게 이성분형이 에폭시계. 현장에서 혼합하여 쓰는 거예요. 바로. 그전에는 그전엔 분리되어 있다가. 왜냐면 교반을 해서 현장에서 교반을 해야 이게 이제 시공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다라고 하는 거. 도마방수제로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에폭시계랑 우레탄계인데 우레탄 방수제랑 에폭시 방수제는 방수 직전에 교반해서 쓴다 라고 하는 거. 그 외에도 뭐 유제형, 용제형이 있고 뭐 아크릴 같은 것도 있다니 또는 뭐 보통 이제 고분자 계열인 거죠. 그래서 도마방수제가 이렇게 있다. 그냥 읽어보세요. 나머지는 읽어보고 그 도마방수제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거를 여러분도 교재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쓴 거 두 개만 적어놨어요. 에폭시계랑 우레탄계 도마방수제. 그래서 가장 우수하다. 에폭시가
여기 우측에 있는 게 옥상에다 우레탄 바르고 있는 거고, 여러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죠. 그게 에폭시예요. 사실 여러분들 뭐 노출 콘크리트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 하기보다는 시멘트 페이스트를 갖다 그대로 노출시켜가지고 만든 요거 형태가 이쁘잖아요. 요게 사실은 방수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밟고 지나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방 하자가 난단 말이에요. 이거 하자가 금방 나요. 왜냐면 방수제잖아요. 방수제를 밟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우레탄도 두껍게 칠하지만. 그래서 하자가 나기 때문에 왜 하자가 나냐고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따진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원래 건축 자재가 아니라 방수제를 뿌렸는데 하자가 나지. 그럼 거기다가 뭐 타일을 붙이든 뭘 붙였어야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법이 두껍게 붙인단 말이에요. 두껍게 뭐 3mm 이상 붙이고 밑에다가 이렇게 뭐 부직포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깔아놔요. 라이닝 공법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망상포라 가지고 약간 부직포랑 그냥 얇은 망 같은 거를 깔아놓고 거기다가 뿌려놓으면 그것도 좀 낫죠. 그래서 이걸 도합방석 할 때는 그냥 코팅으로 해도 되지만, 단순하게 코팅으로 해도 되지만, 이 라이닝 공법으로 하는 게 더 확실하다. 왜냐면 하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래서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방수가 금방 끝났네. 시트 방수는 뭐냐면, 시트 방수는 지금까지 본 도합방수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시트 방수는 그냥 시트예요, 시트. 시트라고 하는 거는 뭐 또 두리마리 같은 거죠. 시트가 어디 갔냐. 그래서 시트 같은 경우도 이제 아스팔트로 만든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트라고 하면은 고분자로, 합성 고분자로 이렇게. 물론 아스팔트 형태에 되는 시트도, 아까 아스팔트 펠팅이나 루핑 같은 경우도 시트제죠. 시트제에 해당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고분자라고 하는 거 뭐예요? 플라스틱 같은 거죠. 플라스틱. 합성수지라든가 플라스틱 계열로 시트를 말아놓고, 시트지를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뭐 타일을 붙이던 시멘트 몰타를 이렇게 도포하던 해가지고 보호하는 거죠. 시트 방수가,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시트 방수가 더 방수가 잘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두합 방수가 더 효과가 좋아요? 방수의 측면에서 보면. 일단 시공가 안 하는 거 말고. 방수의 측면에서 보면 시트 방수가 가장 확실하죠. 시트 방수는 물이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사이사이에 틈 사이만 통과하시겠지만, 그래서 시트 방수가 가장 튼튼하다. 여기 보면 이게 방수가 가장 튼튼하다. 단 시공이 좀 잘 됐을 때, 시공도 비교적 용이하다. 냄새 안 나고. 아스팔트 언제 뿌리고 있어요? 우레탄 언제 뿌리고 있어요? 그냥 갖다가 장판 바르듯이 해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특히 또 시트 방수가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건물에는 약간 미세한 진동이 있잖아요. 어떤 건물에? 목조 건물 같은 경우는 약간 미세한 진동이 있어요. 그러면은 진동이 있다는 건 뭐예요? 방수층이 깨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세한 균열이 생기게 되면은 그 사이로 방수층이 깨질 수가 있는데, 목조 건물, 이 시트 방수를 하게 되면은 그 자체로서 그 충격을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조 건물에서 들어가는 방수는 시트 방수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스팔트 같은 경우도 루핑 같은 것도 그런 개념이에요. 지붕에다 루핑 한번 돌리고 우리가 보통 그 지붕재를 덮잖아요. 그 자체에 뭐 진동을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시트 방수의 순서는 그냥 보면 되고, 바탕 처리, 똑같이 프라이머는 항상 칠하는 거고, 접착제를 붙인 다음에 시트를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보호층을 설치하고, 이제 보호층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 타일이 될 수도 있고, 뭐 플로링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전에 뭐 시멘트 몰타를 쳐주는 게 가장 좋죠. 그렇다. 시트 방수.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다 얘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시멘트 방수가 있어요. 근데 시멘트 방수가 제일 기본이라서 맨 앞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교재는 여기 맨 뒤에 있더라고요. 시멘트 방수가 가장 사실은 기본이에요. 우리가 방수라고 하는 거는 구체 방수라 해가지고 그 구조체 자체가 방수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완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 벽체 방수죠, 이것도. 왜냐면 이 구조체 자체가 방수가 되니까. 자, 그러면은 저게 방수가 되는데, 그래도 방수를 좀 더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콘크리트에다가 방수액을 도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콘크리트는 원래 뭐였어요? 원래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물이 있었어요. 왜냐면 물로 비벼가지고, 물이랑 시멘트랑 골재랑 비벼가지고 만든 게 콘크리트잖아요. 그래서 물이 날아가고 없는 상태예요. 물이 날아갔다는 얘기는 물이 날아갔던 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길로 다시 뭐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물을 먹지 말고 시멘트 방수액을 먹어라.
그럼 시멘트 방수액이 이렇게 안에 요 사이사이에 간극 사이에 공극 사이에 시멘트 액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안에서 굳어버려요. 그러면은 요 구체 방수가 훨씬 더 방수 역할을 더 잘하겠죠. 그게 바로 시멘트 액체 방수의 핵심이에요, 핵심 포인트. 그래서 요것도 불안하다. 이렇게 방수액만 넣어줘도 뭐 괜찮은데 요것도 좀 불안하다. 그러면은 요 겉에다가 뭘 칠하냐면은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 페이스트라고 하는 거는 시멘트 있죠. 시멘트 포. 그거를 그냥 물만 섞은 거예요. 그 물 섞을 때 시멘트 방수액까지 같이 섞어요. 그러면은 그 시멘트 페이스트를 갖다가 칠해줘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또 막이 형성되고, 그리고 또 시멘트 몰타를 설치해요. 이거는 시방서가 바뀌었어요. 요 내용은 약간 옛날 규제이고, 지금 바뀐 게 뭐냐면, 시멘트 페이스트를 한번 칠하고, 그 다음에 또 시멘트 몰타를 한 번 더 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멘트 몰타는 뭐가 더 들어가고, 모래가 더 들어간 거예요. 모래에다가 방수액을 섞어서 만든 거, 그걸 한 번 더 칠하고, 그리고 또 방수액 뿌리고, 또 방수액을 한 번 더 뿌려주고, 그 몰탈 위에다가도, 몰탈이 굳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몰탈 위에다가 방수액 뿌려주고, 또 그 위에다가 또 시멘트 페이스트 바르고, 시멘트 몰탈 바르고, 또 방수액 뿌리고. 세 번.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시멘트 액체 방수 뭐 2회. 여러분들 도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화장실 도면 보면 시멘트 액체 방수 3회. 시방서에 보면 그렇게 적혀져 있단 말이에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해줘야 되는데, 근데 약간 요 시방서 규정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제가 3회 요거까지 확실하지 않은데, 아무튼 바뀌었어요. 최근에 바뀌었는데, 옛날에 한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방수액은 시멘트 액체 방수 뭐 몇 회 했는데, 요즘은 좀 바뀌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시방서를 한번 참조해서 보세요. 나중에 찾아서. 됐죠? 지금 뭐 얘기 다 됐죠, 지금? 얘기 안 한 게 없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뭐 읽어보면은 뭐 그냥 아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읽어보고.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한 거는 시멘트 액체 방수의 전반적인 그 약간 핵심적인 내용만 얘기한 거고, 나머지 내용들은 뭐 읽다 보면, 저도 이거 읽다 보면 막 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올 때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방수 구조까지 일단 끝났어.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그지, 시험 보지. 시험 안 보려고? 시험 봐야지.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 질문 없으면 마무리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일반 구조 시험 나올 거 제가 찍을 때가 메모를 하세요. 전화가 왔네. 어렵다. 자, 일반 구조의 일단 시험 범위는 저번에 본 이후부터 철근 콘크리트 아마 그때 앞서 본 이후부터 철근 콘크리트 어디까지 했죠? 철근 콘크리트부터 시험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철근 콘크리트부터 어제 배운 것까지. 아니, 어제 배운 거. 오늘 한 거는 시험에 안 나왔어요. 오늘 방수구조랑 창호구조는 시험에 안 냈고, 어제 목조구조까지 했죠. 목조구조까지 일단 시험 범위이고. 자, 뭐가 나왔는지를 봅시다.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특징. 철근 콘크리트 있었죠. 철근 콘크리트는 뭐랑 뭐가 이렇게 합쳐진 거 어떤 특징이 있고, 뭐, 어쨌든 이러저런 내용도 있어요. 자, 철근 콘크리트 특징 같은 경우, 뭐, 장단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시멘트의 종류가 여러 개 있었어요. 뭐, 중용량 시멘트 있었고, 보통 시멘트 있었고, 보통 포트랜드 시멘트 있었고, 그 다음 조강 포트랜드 시멘트 있었고, 각각의 특징. 각각 시멘트의 특징이에요. 시멘트
종류의 특징, 그리고 철근 이음 위치. 우리 철근 콘크리트 철근을 이음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자, 철근을 이을 때 주의사항이라든지, 뭐, 고려사항이라든지, 사항들.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기둥에 대한 설명.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기둥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지? 뭐, 띠근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주근을 설치한다든지, 뭐, 띠근을 설치한다든지, 뭐, 나선근을 설치한다든지, 뭐, 띠근의 간격은 어떻게 되고, 주근은 몇 개 이상 설치해라, 뭐, 철근 콘크리트는 뭐, 무슨 역을 받는지, 뭐, 축하증을 받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기둥에 대한 내용들을 좀 공부하고, 똑같이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보에 대한 설명. 보는 뭐 늦근으로 있는지, 뭐 벤트근이 있는지, 뭐 주근이 몇 개 있고, 위에 상부근이 하부근이 있는지, 그리고 보의 뭐 역할이 뭐고, 하중을 어떻게 받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슬라브와 관련된 설명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뭐 콘크리트 구조에서 그 특징을 보면 돼요. 기둥의 특징, 뭐 보의 특징, 뭐 장단 보의 어떤 그런 내용들, 슬라브에 대한 내용들에서 공부하면 되고, 다 여러분들 나간 자료에 다 있어요. 그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보면 돼요. 뭐 다른 표지 볼 필요 없고. 그리고 물 시멘트비, 물하고 시멘트 또는 물 시멘트 물 결합제비에 대한 설명. 좀 중요하죠. 우리가 콘크리트 강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소를 작용하는 게 물 시멘트비예요. 물이 많이 들어가면은 강도가 떨어지고 대신에 작업은 편해지고, 물이 적게 들어가면은 강도는 세지지만 작업은 어려워지고, 뭐 이런 개념을 보면 되죠. 그거 보면 돼. 그걸로 보면 돼. 왜냐면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거 책은. 내용이 많고, 이거 너무 힘들어, 공부하려면. 내용이,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많은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좀 정리해놓는 게 훨씬 더 낫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작업의 난이도, 콘크리트의 특징 중에서, 그러니까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특징 중에서, 뭐 성형성, 그 다음에 컨시스턴시, 뭐 워커빌리티, 뭐 플렉시빌리티, 뭐 이런 거 특징들이 있었어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특징들, 그 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배합 설계의 목적. 요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교재에. 교재에 있나? 내가 말로만 설명했을 거예요.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배합 설계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콘크리트를 내가 어떻게 배합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 지금 보면은, 지금 설명을 할게요. 콘크리트 배합 설계의 가장 목적이 뭐예요? 일단 안전한 건물을 지어야겠죠. 건물이 일단 무너지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구조의 그 성능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사람이 중요한 거니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좀 편하게 하면 좋잖아요. 작업성을 좀 좋게 해주고, 그러면서도 조금 이제 시멘트 양을 좀 줄이면 더 좋겠죠. 시멘트가 비싸니까. 그럼 시멘트 양을 줄이려면 골재를 많이 쓰면 되잖아요. 골재. 자갈은 싸니까, 돌은 싸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이 시멘트 배합 설계를 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면 보면 되고, 뭐 그리고 그래서 보면 되고, 지금 다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거푸집 중에서 몇 가지 거푸집도 있었어요. 뭐 유로폼이 있던 터널폼, 유로폼, 터널폼, 메탈폼, 슬라이딩 폼,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 그런 것에 대한 특징 보고, 그 다음에 철골 구조에서, 어제 했던 거네. 어제 철골 구조에서 접합 방식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마찰 접합이 있었고, 뭐 고력볼트 접합, 다 같은 내용이지만, 그 다음에 용접 접합이 있었거든요. 용접 접합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용접 접합의 특징 같은 거, 장단점에 대해서 보면 될 것 같고, 보자. 그 다음에 베이스 플레이트, 그냥 거기까지만 딱 이렇게 베이스 플레이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지금 보기를 제가 불러드리는 거예요. 보기
1번 가세, 2번 스티프너, 3번 데크 플레이트, 4번 시어 커넥터. 그 중에서 하는 거. 그 4개를 다 공부해야겠, 다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목재를 잇는 방법이, 이음이 있었고, 맞춤이 있었고, 그 다음 쪽매가 있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이음, 쪽매, 맞춤. 각각의 특징. 각각에 대한 설명. 이음, 맞춤. 쪽매. 이음은 뭐고, 쪽매는 뭐고, 맞춤은 뭐냐.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붕 모양 있었어요. 지붕 모양. 지붕 모양 그림 문제 하나. 자, 이제 주관식은 넘어갈게요. 주관식은 5문제인데. 요거는 주로 이제 목구조라든지, 이건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배운 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있었고, 목구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철골 구조 있었죠. 구조로 보면. 그리고 또 배운 구조가 있나요? 없죠. 2학기 때 배운 거 그거예요. 2학기가 아니라 후반부에 배운 거는. 자, 각각의 구조의 특징들. 각각의 구조의 특성이라든가 특징이라든지, 또는 장단점이든 특성이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거의 다야. 그러니까 이거는 소술형이니까 이제 본인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구조, 목 구조 관련된 내용들. 나머지 2개는 변별력에서 안 낼게요. 얘기를 안 할게요. 나머지 2개는 그 위치만 얘기해 줄게요. 콘크리트에서 2문제가 나와요. 콘크리트에, 그냥 요거까지만 생각해요. 콘크리트 혼화제에서 하나 나오고, 콘크리트 혼화제 중에서 하나. 콘크리트 혼화제가 몇 개 있었어요? 혼화제, 혼화 아이 말고, 혼화 어이. 혼화제, 약품. 약품 중에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기타 콘크리트라고 해가지고, 콘크리트 중에서, 저번 시간에 했었나? 기타 콘크리트 있었어요. 기타 콘크리트. 그러니까 일반 콘크리트 말고 무슨 방동 한중 콘크리트라든지 소중 콘크리트라든지 프리스캐스 콘크리트 아니면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식의 쭉 나가 있는 나열되어 있는 거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주관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타 콘크리트 중에서. 그래서 콘크리트의 약품, 콘크리트 콘크리트 혼화 저희에 관련된 거 그 중에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기타 콘크리트에서 하나 나오고, 제일 중요한 거 공부하면 돼요. 하나 키워드를 준다면, 혼화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기타 콘크리트 제일 중요한 거, 그것만 하면 돼요. 중요하지 않은 거는 나중에 하면 돼요. 제가 중요한 거를 수업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위주로 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주관식 문제 5문제. 됐죠?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은, 다음 주 여러분들 화요일 수업인데, 화요일 시험이죠. 화요일 시험인데, 시험 시작은 10시. 10시 할게요. 9시 반까지 여러분들 좀 미리 나와서 체크도 하고, 시험은 조금 늦게, 10시 조금 넘어서, 10시까지는 있으세요. 잠깐 하더라도.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질문 없으면,